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표면에 조각을 하는 장인. 우리는 그들을 조각장이라 부른다. 금속 조각장인 조부와 부친에 의해 운명적으로 금속공예의 길로 들어선 장인 곽홍찬. 37년 외길의 고집은 그를 경기무용문화재 제39호 위치로 이끌었다. 조용하지만 그 강한 울림으로 한국의 금속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곽홍찬. 그의 손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묵묵히 정을 두드린다. 부천에 위치한 판타스틱 스튜디오. 1930년대 종로로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오래된 건물과 전차. 그 사이에 곱게 지어진 한옥 몇 채가 눈에 띈다. 그 한옥 중에 이곳이 경기무용문화재 제39호 조각장 곽홍찬 선생의 작업장이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업장. 그곳엔 정적만이 감돈다. 지금 이 보이는 한옥은 제가 사용하는 공방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금 한옥으로 지어져 있고, 이 한옥은 이번 그 세계 무형문화유산 엑스포 일환으로 저희 문화재 선생님들 여러분의 힘으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곳은 지금 경복궁을 짓고 있는 신흥수 대목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석장, 그 다음에 기와장, 그리고 두석장, 이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저희 문화재들이 작업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고마운 것 같고 아주 좋은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장인 세월을 말해주듯 그의 작업장 곳곳엔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로 꽉 차여져 있다. 그 모습은 마치 금속공예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그 삼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 가지고 고려 시대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선까지 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이제 금속 문화가 대단한 문화가 많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에 계속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문화를, 금속 문화를 후세에 또 이렇게 또 계속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데 주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문화를 갖다 더 발전시켜 가지고 금속 문화를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의 유물을 보존하고 전통을 후대에 알리는 일. 그 일이 장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말하는 곽홍찬. 힘들고 고된 작업의 순간순간에도 곽홍찬은 자신의 해야 할 바를 잊지 않고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금속공예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정. 상감정은 사각으로 음각을 파내는 정. 조이조각에서 입체를 만드는 바닥정. 동심원을 만들어주는 공군정. 선을 새길 때 쓰는 촛정.
만드는 방법에 따라 쓰이는 용도와 명칭이 다른 정. 곽홍찬 선생의 금속공예의 첫걸음은 작품 이전에 먼저 정을 만드는 일로 시작된다. 이 정을 갖다 만드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조각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적에 예전에는 그 좋은 쇠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 분들은 우리 그 아버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배님들 그분들이 만드실 적에는 주로 이제 그 뭐냐면 강쇠, 지금은 탄소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쇠를 좋아했는데 그 쇠가 이제 여기 이제 때리다 보면은 이제 열 처리를 할 적에 전체적으로 이제 열이 먹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조각정 자체가 때릴 적에 이 힘을 갖다가 이게 강화되는 거지 너무. 그럴 적에는 요 끝에만 열 처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그럴 때 훨씬 좋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전체가 열 처리가 되면은 그 매를 맞는 그 정의 매를 맞는 데가 전체가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매를 맞는 데는 부분은 충격을 완화해 줘야 되고 앞부분은 쇠를 깎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제로 손으로 만드는 정이 그래서 좋다는 거죠. 네, 지금 이 과정은 가장 중요한 처음 과정으로서 분석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앞에 보이는 이 자분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분은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구리나 은이나 그 다음에 철이나 여러 가지 납이나 그런 것이 섞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 질산은에 이것을 놓고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질산은에 집어넣고 녹이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녹이게 되면은 이 안에 완전히 자분이 녹게 됩니다. 거기에 순동을 갖다 이렇게 침지시키면은 그 순동에 그 순은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것이 3일 정도 걸리고 그 3일 정도 걸린 뒤에 그것이 완전히 속출되는 걸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소금을 몇 개 집어넣어 보면은 반응이 없으면 그것으로 모든 분석 과정이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배를 해서 이 안에 속출된 은을 한지에 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산세 과정은 뭐냐면 산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이 안에 품고 있는 질산은, 그 질산은의 산이라는 질산을 갖다 여러 번 맹물로 수배를 하는 과정입니다. 수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로 닦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품고 있는 여러 번의 물로 닦아내면은 그 산이 없어짐으로써 여기에 순수하게 순은만이 걸러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금속공예 재료 중 곽홍찬 선생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은이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곽홍찬 선생은 재래식 가마를 이용해 직접 은을 녹인다. 은을 녹일 숯불을 지피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이 걸린다. 지금이야 좋은 숯이 있고 가마가 단순화되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옛날에는 숯을 피우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숯에서 붉은 불꽃이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은을 녹이는데 은이 액체 상태로 될 때까지 녹는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소요된다. 은은 금방 굳기 때문에 바로 은을 붓는 틀, 즉 골돌에 부어 형태를 잡아준다. 틀에서 빼낸 납작한 형태의 은덩어리는 곡두망치로 두들겨 주어 판 형태로 얇게 늘려준다. 재단이 그려진 음판은 금속 가위로 오려 모나지 않게 둥글게 잘라주는데 모든 과정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 과정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에 조심을 해야 한다.
둥글게 자른 음판을 조선 배알레 위에 놓고 박달나무로 만든 닭달마치로 두들겨주며 모양을 잡아준다.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선 오랜 시간 두들겨 주어야 그 모양이 완성된다. 작품 조각을 위해선 먼저 감탕이란 작업을 해야 한다. 감탕이란 조각물 안을 채워 조각을 할 때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감탕의 내용물로는 황토, 송진, 초가 필요하다. 먼저 잘 말린 황토분을 일일이 빻아서 준비한다. 잘 빻아진 황토는 또다시 곱게 채를 쳐 미세한 입자로 만든다. 감탕을 하기 전 조각물의 수평 또한 중요하기에 조각물의 수평을 먼저 확인하고 혹시 맞지 않을 경우 수평이 같도록 조율한다. 송진에 고운 황토가루를 넣은 후 유동성을 위해 초까지 넣어주고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송진에 토분을 넣고 저어주면 수분이 날아가며 기포가 생기는데 바싹 말린 황토분도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 수분을 제거하여 기포가 없게 되면 충격에 강한 감탕을 만들 수 있고 조각 제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잘 저어준 감탕을 조각물 안에 넣고 굳기만을 기다리면 이제는 조각을 할 차례다. 이 과정을 거쳐 조각을 하면 비로소 아름다운 완성작이 나오게 된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작품의 실제 크기를 은사나 실로 꼼꼼히 재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로 재지 않고 은사나 실로 재단을 하는 이유는 작품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감이 있고 둥글기 때문이다. 은사나 실을 통해 크기를 잰 후 지금의 콤파스 역할을 하는 거름쇠로 옮겨 1에서 2mm로 얇아진 음판 위에 작품의 모양을 그려주면 재단이 완성된다. 수은도금이라 불리는 이 전통 기법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방법이지만 현대에는 위험성이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현대에는 수은도금보다는 아말감 도금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방법은 크고 복잡한 제품에도 사용하기가 용이하므로 고대의 주요한 피복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복잡한 구조인 금동제 불상 및 장신구는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피복하였음이 틀림없다 한다. 수은도금에 사용되는 수은을 먼저 가열하고 수은을 가열하여 끓기 전 얇게 편 금판을 넣어서 수은금을 만든다. 수은의 비등점 357도씨 가까이 가열하여 수은을 증발시키면
액체 상태로 바뀐다. 그것을 광목이나 무명에 짜내면 광목 사이로 수은이 빠져나온다. 수은이 빠져나간 광목 안엔 찰흙처럼 변한 아말감이 남게 된다. 그것을 기물에 발라 문질러 준 뒤 숯불에 구워내면 아말감이 기화되어 날아가고 금만이 남는다. 수은도금 시 아말감을 여러 번 처리하면 금의 색이 더 좋아진다 한다. 수은도금이 끝난 기물은 다시 손으로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빛나는 금으로 거듭난다. 갈고 또 갈고 빛나는 금을 위해 장인은 그렇게 도금된 금을 조심스럽게 조각을 한다. 손이 망가지고 중독의 위험까지 있는 수은도금 작업. 우리 예술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한 장인의 예술론이 만든 결정체다. 장인의 노력의 결실인 이 작품이 바로 은제도금 타출 화조문 표형병이다. 조각 작품 위에 모양을 만들 은사 또한 장인은 직접 만든다. 은입사에 필요한 은사는 도가니에서 용해된 은을 골돌에 부어 기다란 은덩어리로 만들고 이를 식힌 뒤 벼름집게로 잡아 모루 위에서 두들겨 늘리게 된다. 은덩어리를 두들길 땐 곡두마치를 이용한다. 수백 번의 망치질 뒤에야 비로소 은덩어리는 기다랗고 둥근 모양의 환봉으로 모양이 잡혀간다. 두들김의 과정 끝에 얇아진 은덩어리를 작은 구멍난 철판에 끼운 뒤 벼름집게로 잡아당겨 실처럼 얇은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이 은사의 두께는 0.4에서 0.6mm로 매우 가늘게 만들어진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은사는 그 질김이 강하고 색이 아름다워 금속 공예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다. 하나의 완성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은사는 홈을 메우는 은입사 과정을 통해 비로소 제 위치를 찾는다. 평각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평면 상태의 조각을 하는 건데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조각이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조각인데 선새김이라고 우리말로 선새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을 갖다 먼저 선을 새기는 조각으로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먼저 초점을 사용을 해요. 그 초점을 먼저 가지고 조각을 시작을 합니다.
투각이라는 것은 조각의 일종으로서 이 기물에 이 구멍을 뚫거나 그래가지고 따내는 것을 말하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실톱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따내지만은 예전에는 이 조각정을 사용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깊이 힘을 줘서 때려가지고 따내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고각기법이라는 것은 조각기법의 한 분야로서 이 쇠틀이 있으면은 쇠틀에 저 은이나 금판을 얇게 늘여서 요 가다에다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틀에다 찍어내면은 여기 뭐 국화나 매화나 새나 그리고 각가지 동식물 모양을 갖다 이 가위나 그다음에 줄을 사용해서 다듬어 가지고 이 비녀 머리나 아니면 이제 그 지완 가락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저 놀이개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배자 단추나 이런데 하나씩 올려가지고 떼워서 그 위에 칠보나 이런 것을 단장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조각의 일종입니다. 육각이라는 것은 조각의 일종으로서 일단 평각이 끝난 상태에서 초점을 사용해서 평각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의 여백 부분을 이 좁은 바닥정을 이용해서 바닥을 세차게 때려서 바닥을 내리는 조각입니다. 일단은 여러 번, 두세 번에 걸쳐서 조각을 내린 다음에 그 여백 부분을 공군정이라고 해요. 요 사이사이 깊은 부분을 전부 공군정으로 내려서 더욱 바닥을 내리는 조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돌출되는 부분이 더 높게 돌출되는 입체 조각의 하나입니다. 상감이라는 것은 조각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 상감정으로 사각, 이 부분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일정한 깊이로 음각, 파내려가는 조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내구탱이라다 이제 질러줘야만이 밑바닥이 넓어져서 동그란 은선이 안에 박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박히는 것이 이 포목상감하고 다른 것은 포목상감은 근간에 이 조선시대 후기에 생겼고 이 끼움입사는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연조가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끼움입사 방법으로서 은을 집어넣어서 일단은 이 안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이 자체가 물고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조부와 부친에 의해 자연스럽게 금속공예의 길로 들어선 곽홍찬 선생. 그의 작품 안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금속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금속공예란 금속을 써서 만들어지는 기물 및 그 가공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금공예 재료로 가장 오래된 것은 동이고 철, 은, 석 등이 쓰였으며 최근에 알루미늄, 스틸 등도 쓰인다.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금속이 금과 동이라고 그래요. 그 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물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이지만 또 금이라는 것은 또 그 좀 귀하기 때문에 특히 또 그 빛깔 때문에 이제 장신구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동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 다른 금속 중에서 많이 발견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고 또 오래 쓰일 수 있던 금속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국시대 중 먼저 신라를 살펴보면 당시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을 알 수 있는 글이 남겨 있다. 일본 서기에는 신라를 가리켜 금으로 번쩍이는 나라라고 쓰여 있고 삼국진 부여전에는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경주 보문리 부부총에서 출토된 태완식 귀걸이. 귀걸이의 표면은 입금세공으로 장식하고
둥근 모양의 장식에는 잎사귀 모양의 영락들을 금사로 매달은 아주 정교한 세공 기술을 보인다.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금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아마 이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금속이 사용된 게 금과 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 발견 우리가 사용된 것은 기원전 5,500년에서 4,500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이제 사용된 것은 차이가 있지만, 이집트에선 기원전 3,700년에 이미 동이 사용됐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가 옛날에는 기원전 700년으로 봤지만 지금은 많이 상향돼서 1000년까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의 도래가 우리는 기원전 1000년경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1970년 우리 금속공예 역사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백제의 금속공예는 신라의 금관 조각과는 양식이 다르나 조각을 하는 수법은 같다. 백제의 금속 조각 예술의 대표적 금속 조각 작품인 금제 관식과 금제 뒷꽂이, 금제 귀고리를 보면 고도로 발달된 백제의 금속 조각 기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그 유물 중에 보면은 그 신라 유물도 뛰어나지만은 그 백제 유물은 보면은 그 지금 무령왕릉에서 나온 게 출토된 게 많은데 한 10,000여 점 이상이 출토됐어요, 거기서. 근데 그 부분이 백제의 그 모든 그 예술적인 부분들이 뭐 건축이나 금속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게 다른 데보다도 삼국보다도 뛰어나다는 점. 송산리 고군부는 일찍부터 웅진시대 백제의 왕릉군으로 추측되어 왔는데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됨으로써 왕릉군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됐다. 백제 무령왕릉의 유물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은 금속 조각품이다. 청동제 받침과 은으로 만든 잔을 합친 동탁은잔, 단아한 산봉우리와 같이 만든 잔뚜껑, 그리고 꼭대기에는 연꽃잎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인 청동 신수경은 지름 17.8cm이며 돌기 사이사이에 12지의 문자를 하나씩 새긴 것이 특징이다. 남녀의 구별 없이 널리 쓰인 금제 귀고리. 귀고리는 금, 은, 금동이 쓰였으나 금으로 만든 귀고리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그 무령왕릉 출토된 유물은 특히 이제 그 뭐 금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0,000여 점 이상이 나왔는데 그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많은 유물의 양이 나왔는데 그것도 원형 그대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특히 금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무령왕이라는 분은 그 이제 우리 그 휘호에 보면 사마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마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처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굴이 안 된 그 처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백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그 자기네들이 그 백제의 그 저 뭐랄까 그런 문화 그런 것을 갖다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왔는데 왕관이 이제 금제로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뭐 한 20몇 cm 정도 돼요. 그 양쪽에 이제 그 돼 있는데 왕하고 이제 왕비, 관식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고려시대의 금속공예 조각은 신라나 백제 등에 비하여 호화롭지는 못하나 세공의 기법이 훨씬 섬세하고 세밀하며 미관상 균형을 잘 이루는 조각 기법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이 더 많다는 사실에 곽홍찬 선생의 아쉬움은 크다.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시키고 전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그런 부분을 갖다 또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보스턴 박물관 미국에 나가 있는 거나 아니면 일본에 나가 있는 그 무수한 유물들이 지금 엄청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 것을 원형 보존시키고 갖다 만들어 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선시대에는 예술인을 천대시하고 조각이나 다른 예술은 양반 사회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금속 조각은 매우 퇴화한 시기다. 1910년부터 6.25 동란까지 우리 금속공예는 쇠퇴기에 이르고 이 즈음의 금속공예는 크게 전승공예와 현대공예라는 큰 갈래를 이루게 된다. 전통공예는 모든 도구라든지 이런 작업 환경이 자연적이고 또 그 손맛이 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전통공예라고 한다면은 현대공예는 지금 기계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요즘엔 레이저 기법까지 나와가지고 많이 기계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특징으로 보면 전통공예는 전부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모든 감각이 자연에 부합되는 그런 우리의 미적인 미를 아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공예는 기계화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정제되고 아주 바르고 매끈하고 이러한 데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현대공예는 점점 치밀하고 세밀한 데 이제 있지만 전통공예는 그 손으로 그 세밀한 걸 표현할 거기에서 우리 전통공예가 맛이 있고 이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대다수의 현대공예가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 고유금속공예에 대한 관심과 계승의 자리가 점점 좁혀져 갔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서구화되고 금속공예품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게 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 전통 금속공예도 사람들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 그 사라져가는 금속공예의 맥을 잇는 장인 곽홍찬. 천대받던 기술쟁이에서 장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그의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있었다. 그 은하고 검은색 고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흑요석 검은 색깔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너 뒤에 집어넣는 문양 상감은 은상감이니까 구리의 은상감을 집어넣는 거니까 나중에 흑백의 그런 상감이 들어가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그 험난한 장인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생들은 곽홍찬의 제자이자 동료이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큰아버님 두 분이 이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이 일에 접하게 됐고 형님하고는 82년서부터 근 30년 동안 같이 이 일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관대하신 편이죠. 저희 큰아버님 같으신 경우는 굉장히 엄하셨는데 형님은 관대하시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고 조금이라도 흠집도 용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남하고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팀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완성시킬 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서로 느끼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을 수가 있는 게 저희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이제 그 형제 핏줄이기 때문에 서로들 뭐 이제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 있지만은 싫은 소리 이제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제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조부 고 곽순복 선생은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연주공의 기능을 보유한 장인이었으며 부친 고 곽상진 선생 또한 서대문, 남대문에서 귀금속공예를 한 장인이었다. 금속공예의 길로 운명적으로 뛰어든 곽홍찬 선생은 부친 외에도 스승님 2분을 더 모시며 금속공예의 기술을 모두 습득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라 고단함이 있을 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다. 특히 조이질을 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도 있고 일에 매진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힘들고 외롭지 않다. 곽홍찬 선생의 뒤를 잇는 따님이 있기 때문이다.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곽홍찬 선생의 딸 곽건영 씨. 대학에서 귀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금속공예의 길로 들어섰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랑 아빠랑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도 다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일이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고 그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느껴서 이제 제가 또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전공도 하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가 문화재가 되시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대를 이어온 금속공예의 길. 바로 이곳에서 금속 조각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이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나 그다음에 아버님을 통하고 그다음에 큰아버님 쪽으로 해서 집안에서 원래 그 계통에 전부 다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선배님들이나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화재나 이런 데서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 분야에 신경도 별로 안 쓰셨고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안 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보다도 먼저 그런 쪽으로 이제 국전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도전을 해서 그쪽 공예 쪽으로 먼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이제 타고 그런 쪽으로 그런 걸 미리 만들어 놨죠, 이제. 그래서 이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계보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계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실력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양쪽을 갖다 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운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 2분을 또 큰 스승님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더욱더 그런 스승님들의 그 기능을 갖다 받아서 오늘에 있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스승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점도 있고 제가 앞으로도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문화재로서 더욱 열심히 또 그런 분야에 또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하여 곽홍찬 선생이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오늘 그 본 전시는 그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 전시로서 외국에 나와 있는 그 우리나라 유물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물들, 그 대단한 유물들을 같이 이제 전시를 한 건데 그 중에서도 금속 유물 중에서 지금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은재 주전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고려 시대 유물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그 주전자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전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곽홍찬 선생은 보존의 가치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래도 전통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곽홍찬 선생은 고대 유물 재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금속 공예가 그 현대 공예하고 전통 공예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서로 이제 부합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어떻게 우리 금속 전통으로 내려오는 금속 공예를 살리고 그 현대 공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도 그 우리 전통 공예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고 저희 금속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현대 그 금속 공예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주에서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는 배워서 들어오는 그 금속 공예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뿌리부터가 다르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현대 금속 공예하고 접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근히 이제 그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우리 금속 공예 전통 금속 공예가 보면은 그 대대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청동기 시대부터 그다음에 삼국 시대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통해 가지고 대단한 그 금속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법도 대단히 우수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위치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문화재 쪽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금속 공예 기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학하고 MOU를 맺으면서 하나의 일환으로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우리 금속 공예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단한 부분을 갖다가 이 앞으로 자라나는 친구들한테 또 그다음에 우리 것을 갖다 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쪽으로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더 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는 과정. 은은하게 타올라 오래가는 숯불과 곽홍찬의 작업은 닮아 있다. 흉내를 내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는 금속공예. 그 길을 40여 년 이어온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네, 옛말에 그 온고지신이라고 하여 옛것을 오늘에 새롭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그 무형문화재 조각장은 조상의 고유한 기능을 오늘에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주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염원은 조상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기능과 그 기술을 그 후손들에게 원형 보존으로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염원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성형해가며 기물이 의도대로 완성되었을 때 느끼는 흡족한 마음. 하나하나 정성스레 문양을 새기며 그 안에 자신의 혼과 열정을 쏟아붓는 장인 곽홍찬. 녹록지 않은 조각장의 길이지만 그의 손에서 선조의 예술혼과 미래의 역사가 쓰여지기에 그는 외로운 조각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